어머, 지금 움직임이 그때하고 똑같은 데자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김남국이야. 그런데 제가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요만한 거 하나도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도울 사람이 저는 10명도 안 된다고 봐요. 시선은 어디 볼까요? 하여튼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죠. 뭐 저희 뭐 어차피 녹화니까 뭐 상관없을 겁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굿모닝 충청이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유튜브 콘텐츠를 궁금한 이야기 유라는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서 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진짜요? 손혜원 전 의원님을 첫 주자로 제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뭐 한동안 조금 이슈에서 좀 멀어진 듯 하다가 엊그제 재판 결과 때문에 뭐 핫하잖아요, 지금. 손 의원님. 핫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핫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뭐 모시고 뭐 많은 얘기, 재판 뒷얘기, 또 현재 민주당의 스탠스, 그다음에 현 정부가 지금 우리 공개하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자세하게 좀 들어보고 싶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자체가 이제 본사가 충남에 있다 보니까 대전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백제 문화에 상당히 네, 관심이 있는 네, 거로 제가 네.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 가지지 말고 네. 재밌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 이제 근황이 어떠신지 좀 저희 독자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그 궤적을 보면 그냥 학교 졸업하고 전공으로 들어가서 이제 직장 생활 한 14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있는 이 회사를 제가 인수를 하면서 쭉 살아왔고요. 그리고 그냥 순간순간 항상 최선 다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제 기능이 브랜드나 디자인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이제 제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부르셔서 이제 제가 2017년 사실은 대선을 돕겠다라고 2012년, 15년에 약속을 했어요. 12년에도 한 콜이 있었는데 그땐 제가 못 도와드렸어요. 회사를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손을 놓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성격상 이거 하면서 이거 하고 이런 건 못해요. 하나만 해야지. 그래서 그때 못했고 이제 그때 못 도와드린 그 부담 때문에 제가 이제 2017년 대선은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17년에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15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미리 준비하셨네. 아니 그때 미리보다도 이제 그때 너무 어려운 순간에 새정치민주연합 순간에 당내 문제가 좀 있었죠 그때. 그때 총선이 걱정이었던 거예요. 총선이 이제 너무 걱정이니까 이분들이 그 총선을 준비하는데 이제 당에서 다들 뭐 탈당하고 난리가 났을 때 이제 그때 저한테 총선부터 뭔가 제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15년 2월 달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7월 달에 갔어요. 7월 5일 날. 근데 그때 이제 왜 그렇게 오래 끌었나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간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처음으로 정치권의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이고 매일 아침마다 그 문모닝이 시작될 때예요. 그때 이제 이제 나가라 당권을 내놔라는 거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조역으로 나온다는 게 더 웃기는 일이지. 그러면서 있어서 이제 그때 이것도 비화인데 제가 문 대표 하도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막 그 스트레스 받고 당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김종인 박사님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눈이 이만해지시면서 그분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갖고 그분을 2달 동안을 제가 그분을 이제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1월 15일 날 14일 날 밤에 오케이를 받아요. 그래서 15일 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탈당 러쉬가 너무 심한 거야. 우르르 하루에 몇 명씩 탈당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딱 오자마자 제일 먼저 잡아서 앉힌 게 박영선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나서 그 우리가 총선 때 얼마나 그 난리가 났었는지 그때 이제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총선을 이 문재인 대표가 저를 영입을 했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제가 총선을 치른 거예요. 이건 진짜 그때 있었던 너무나 많은 비화들이 있는데 이제 책을 하나 쓸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다 말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머 지금 움직임이 그때하고 똑같은 데자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데자부에서 지금 첫 주자로 나선 게 박영선인 거야. 박영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벼랑간 팍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뭐야. 그리고 뒤에 지금 박지원 의원이 입당 원사를 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야 박영선이 틀렸다. 지금 분당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가로 열고 분당 얘기는 내가 들어가고 나서 해야지. 가로 닫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때하고 똑같아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여기서 입당을 해서 뭘 할지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과 매일 전화한다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원래 둘이 상당히 아니 며칠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같이 전화하는 사이지만 분당 얘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분당 얘기를 했고 본인 뒤에서 치는 거지. 이 사람이 하루 만에 말을 바꾼 이 수많은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입당을 해서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다. 이 잘못했다는 게 그 안철수를 도왔다는 게 잘못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안철수를 도와서 전라남북도의 모든 의원들을 전부 저쪽으로 끌어들여 갖고 국민의당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세월들 있잖아. 이 국민의당을 만들기 전에 민주당을 폭파시키면서 이 탈당을 시키고 그리고 국민의당을 만들고 그 뒤에 한참 동안을 더 국민의당 민평당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민평당으로 나왔다 이번에 몰살한 이분들 한 명도 안 됐잖아요. 이분들 모두가 다 박지원을 원망하는데 실제 자기는 다시 살아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한다. 몇 년을 후회해. 몇 달을 후회하는 거야. 자기의 몇 년 동안의 시간을 후회하는지 이거 꼭 물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안철수를 따라갔다는 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안철수를 앞에 내세우면서 여기 전라남북도의 의원들을 몰살시킨 부분들을 어떻게 후회할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분당이에요. 이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이 선거에서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그렇죠. 선거에서 총선에, 예. 총선에. 이제 내후년 당선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정치인들. 그럼 거기서 지금 여기서 판을 깨야 되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지금 또 더 무서운 게 이재명 당대표가 들어갈 때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삼선 연임 금지. 그러니까 3, 4, 5선이 지금 전부 다 박지원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붙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필요한 것은 그 수박들한테 필요한 건 지주가 필요해요. 이 지주가 하나를 꽂으면 여기에 가서 누가 깃발을 이제 드느냐? 포자가 붙는 거죠. 그게 지금 박지원이죠. 그러니까 박지원이 들어와서 저렇게 그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세탁해준 그 신분 국정원장으로 나와서 처음에 나왔어. 그때 국정원장으로 이 사람이 무슨 짓 했습니까? 윤석열 되고 나서. 나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지 문재인의 국정원장은 아니다. 오늘부터는 윤석열의 국정원장. 이 얘기 생각 안 나세요? 살아남으려고 그랬지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다시 붙어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능하고 국정원 여태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었으니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라는 그 뉘앙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를 계속 데리고 국정원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도 꾸지 않았을까? 이것도 제 대피셜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림없는 소리지. 그렇죠. 재판 이제 네. 엊그제 대법원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재판 결과를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SBS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얼토당토한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지난 11월 달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를 확정받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끝낸 소회라 그럴까? 뭐 이런 걸 좀 한 말씀.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과 시작된 후에 제 삶이나 뭐
제 인생이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근데 그 과정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썼던 에너지와 돈과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소비가 되었죠. 소비가 되었지만 이제 제가 재판을 끝내고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과정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첫째, 네. 국회의원 때보다 제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는 거. 아, 그렇죠. 지금 현재 뭐 네. 확정 어떻게 보면 손 의원님 밴덤 형성돼 있거든요. 팬덤이 너무 심하게, 너무 강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정치권으로 기웃거리질 않잖아요. 기웃거리질 않고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안 나가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 이런 데 이외에는. 그리고 저는 이미 레가시 언론하고는 모두 다 끊어버렸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그냥 뭐 재판 끝난 날 전화통화 한두 번은 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저의 실수고 저의 약점을 원하는 거지 제 얘기를 사실 그대로 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뜻하지 않게 이루어진 제 팬덤이 저는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머지않아. 그런데 제가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요만한 거 하나도 제가 없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재판을 통해서 그 세월들을 통해서 얻은 게 더 많다는 것. 근데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그 3년 10개월이었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목포죠. 제가 목포에 뿌리를 내리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더 확신을 갖고 내릴 수 있었고요. 그 시간 동안 목포 한번 오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오셔서 갈게요.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 제 뜻하고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생겨난 제 팬덤들이 그 이제 제가 뭔가 저하고 같이 뭔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말 저는 이 뜻하지 않게 국회의원이 됐고 이 정치를 하게 된 사람이지만 이 정치권에 대해서 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사법 쪽이나 검찰이나 사법 쪽도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그 많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제보자 X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검사들이 검찰 알바 1, 2를 다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욱과 이 황희석에 대해서 정말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너무 애를 썼고,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갖고 고발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1, 2 다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 제가 한 거예요. 엉뚱하게. 최강욱 의원이 그 청와대 가기 훨씬 전이에요. 야인으로 있을 때 제가 엉뚱하게 경제 알바를 주진영하고 2016년 12월 30일 날 시작해서 이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내고 나서 그때 했죠. 주진영 의원하고. 재밌더라고. 가자마자 제가 최강욱 의원을 방송에서 한두 번 본 적이 있어요. 같이 나와서. 정봉주 TV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당시 변호사한테. 저랑 같이 검찰 알아야 바꾼다 한번 하실래요? 그때 경제 알아야 바꾼다 했거든. 그랬더니 좋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딱 그 두 마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근데 하는데 제가 그 검찰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 도대체가. 그래서 중간에 누가 물어보는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딘가 종편에 한번 방송을 나갔는데 이 상대방의 변호사가 하나 있었고 이제 우리 쪽에 변호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상대방의 변호사가 이제 저를 이리저리 이제 공격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 나온 진보 쪽의 변호사 하나가 너무 격렬하게 싸워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나온 손님이었고. 근데 그 변호사가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남국이야, 그 이름이. 김남. 그래서 우리 김성애 보좌관한테 내가 어딘가 가서 만났던 굉장히 그 정의롭고 그 인물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괜찮았던 신선한 변호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 전화번호 좀 알아서 연락 좀 해봐줘요. 그랬더니 김남국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최강욱 의원 모시고 검찰 알아야 바꾼다 하려고 하는데 이 검찰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하나씩 정하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이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께서 오셔서 같이 이 방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아 너무 좋아하면서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자료를 이만큼 만들어서 갖고 공부를 하고 오고 최강욱 의원은 덜레덜레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셔요. 그래서 검찰 알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망원동에 있는 지역 사무실에서 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검찰 알바 2017년 2월 달인가에 시작된 거고요. 끝나고 나서 저는 저를 이 검찰이 잡아 넣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190명을 조사해서 저에게서 뭐래도 하나 잡아내려고 길을 쓰다가 아무것도 못 잡은 그 이유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검찰 알바 때문에 제가 미운털이 박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저는 제가 이 재판의 마지막에 제가 2심, 1심에서 이제 1년 반을 선고를 받고 나서는 항상 머릿속에 감옥을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감옥을 간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머리 염색을 안 하고 감옥을 가겠다. 임플란트를 하고 내가 감옥을 가서 그래 아직 내가 나이는 많지만 감옥 가서 그 1, 2년 있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옥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얘네들하고 싸우는 게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요새 변희재 씨가 하는 얘기를 듣고 감옥 간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도 겁날 게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더 탐사도 겁날 게 없어요. 감옥 가봤자 가지고 1, 2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가면 돼. 네, 그러니까요. 가서 죽이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 직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제 목포에서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가면 청성장에서 자요. 돈 내고 잔다고! 몇 년 동안.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우리 이제 거기 오칠 교실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넘치면 창성장 보내. 돈 낸다고! 몇 년 동안 돈을 내고 있다고요, 우리는. 30% DC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 내 건데 내가 왜 돈을 내, 거기다가.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1,000만 원 벌금을 해놨는데 저것은 제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목포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통해서 제 전 재산을 집어넣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클리어를 이제 또 해야죠. 나중에 이제 기회를 봐서. 근데 지금은 뭐 제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다음번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재판 얘기는 좀 뭐 그 정도 들었으면 뭐 손 의원님 그 어떤 용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도 하고 저한테는 근육이 되었어요. 제 삶에 강한 근육이 된 것이 저는 이 재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제가 국회에서 활동했던 그 홍보위원장 1년 그리고 국회의원 4년이 저를 투사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심 없이 살았던 부분에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재판을 통해서 더 강한 근육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 기획 뭐 이런 전문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어떤 야권의 어떤 전문 투사처럼 변해야 이제 투사가 돼야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시점이어야 되는지를 이제 저는 정말 전략적으로 천천히 이제 그 준비를 할 겁니다. 요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턱 밑까지 칼날을 겨누고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곧
뭐 이재명 후보도 뭐 한간에는 뭐 곧 구속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분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속되면 당 대표의 어떤 뭐 위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검찰들이 노리는 게 그런 거고 국힘에서 노리는 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아니야 전문가라기보다는 응,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싸움은 허를 찔러야 돼요. 응?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그 정치 그 방법은 그냥 엉뚱하죠. 자기가 들통난 이상한 짓은 다 말 안 하고, 그쵸? 말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꼬투리가 된다 싶으면 그냥 내리치는 거죠. 힘으로 내리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마를 하고 넘어가요. 원래 거짓말쟁이들이 다 들통이 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다시는. 넘어가요. 잊혀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야말로 무모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 저렇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정도를 그냥 거침없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는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저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격렬하게 싸워야 돼요. 이 변희재 말대로 감옥 가는 것을 불사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을 못하는 그 이유, 제가 국회의원들하고도 가끔씩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어? 촛불로 같이 나가. 국회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서 몸살이고 니네들이 뭐 하는 게 있다고. 예산 하나 못 세우고 다 져가면서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면서 나가라고. 지금 1000만 대군이 있는데 나가라고. 아니면 정무적으로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쪼다들. 이 지금 수박한테 파묻혀서 이 최고위원들 그리고 이 국회의원으로 다음번 선거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이 옷자락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당대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격렬하게 싸우다가 끌려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나서주거든요. 이제 근데 왜 저러고 있어? 그게 이제 바로 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제 지금 여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이 정권으로부터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 근데도 이상하게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나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이 월등하게 이렇게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 전문가고 그런 거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옷자락을 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재명 대표? 예, 지금 국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를 정말 진심으로 도울 사람이 저는 10명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처음에 국회의원 할 때 믿지 않았던 그 문장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는 날부터 그 다음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한대요. 맞아요. 전 그 얘기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모두는 다음번에 또 되기 위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자기들이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5분의 4가 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선, 4선, 5선, 6선.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회의장 이 사람도 그렇죠. 똑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이 여기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면 이 다선의 이 지주가 되는 거예요. 이 곰팡이 균이 살아야 될 지주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근데 지금 지주가 없어. 국회의장 나서기 어렵지.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서 누군가가 격렬하게 대중성을 갖고 이재명하고 반대로 각을 세우면서 싸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 그러니까 박지원 들어가서 박영선 붙고 이러면서 분당이 되는 거죠. 내쫓던지 우리가 차지하던지. 그림이 너무 뻔하지 않아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세요? 아니죠. 보이죠. 보이죠? 네. 그러니까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극렬하게 싸워야 돼요. 덧탐사 같은데 저렇게 들어와서 빠루를 들고 난리를 칠 때 어쩌면 국회의원 하나 안 나타나? 그 지역의 의원 누구예요? 자기 지역에 저런 식으로 기동대가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인터넷 언론을 저렇게 죽이려고 저걸 압수수색을 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아무도 논평도 없어. 어제 강진규 대표 방송을 하면서 저희 거론을 굿모닝 충청만 그렇죠. 거론을 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예. 저 민주당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가면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러다가 죽습니다. 다음 총선 어림도 없습니다. 지지율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달, 두 달 안에 지지율은 그냥 확 10%, 뒤바뀔 20% 수 있죠. 그냥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인데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손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정철 전문가라고 아까 언뜻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을 시키고 또 검찰총장을 시키고 한 뒤에는 그 양정철 원장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돌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이 사람이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제가 댈 수 있는데 왜 그 언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정치 편론한다면서 이거를 못 보고 있나? 난 너무 어이가 없어. 조정훈. 조정훈 맞죠? 조정훈. 조정훈 시대정신가? 이 사람 누가 뽑았어요? 비례 누가 뽑았어요? 100% 양정철이 뽑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지가 뭐가 있다고? 저는 양정철이 뒤에서 조정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비례대표 하나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제대로 민주당이 일을 못하는 그러니까 상황이지. 이 그림을 누가 해놓은 거예요? 그림을 누가 그린 해놓은 사람이 거야? 있다. 지금 법사위도 이걸 해놓은 그림을 해놓은 사람이 누구냐고. 이 그림이 여기서 그러면 저기 양양자 뽑은 거 누구예요? 지난번에 공천해 준 거 누구예요? 그것도 양정철. 양정철이죠. 그 양정철이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말 잘 듣는 애들. 그리고 양정철이 법사위에 넣은 게 누구예요? 아니 그 양양자를. 걔 법사위에 넣었다가 이 꼴 당한 거 아니야? 그리고 걔 탈당했지? 네, 그리고는 지금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조정훈이죠? 예, 예, 조정훈. 이 사람이 벌써 꽤 전부터 법사위가 이게 휴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휴게실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야당, 여당으로. 이 사람 여당 가서 있대요.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과 관련이 있는 그 양정철의 끈이 지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이것도 제 뇌피셜이지만 이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려지네. 네. 그림이.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그 양정철은 윤석열 쪽에 그 관련이 돼 있다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이제 참 비극이죠. 양정철 입장에서는 비극 곁으로 나설 수가 없는 게 어디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못 들어가지. 지가 사람인데. 그쵸? 못 네. 들어가지. 가고 싶겠지만. 정치는 이제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 사람 뒤에서 하고 있는 거 정치예요, 지금도. 지금 하는 거? 그럼요. 뒤에서?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당을 위해서. 여당에서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이 야당에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야당의 이 윤석열의 캐비넷에 들어있다라는 그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양정철을 통해서 민주당에 전달이 됐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 때. 지금 그럼 민주당 내에 양정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 많이 거예요? 있죠.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은 검찰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지.
검찰의 약점을 잡히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정철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이 하는 것이 저는 그 연관 관계가 다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는 뭐 제가 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 어떤 지금 민주당 내 이제 분위기나 이런 거 제가 밖에서 보는 분위기도 좀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다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의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쪽이라면 이게 뭐래도 해야 되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의 일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또 다시 다음번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스크럼을 짜야 돼요. 스크럼을 짜야 되고, 이 스크럼을 짜면서 이제 이들이 하는 일들이 또 있죠. 스크럼을 짜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뭔가 뭐 이권 개입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게 팀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그 개파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개파를 보면은 그 왜 지주가 흔들리면, 그 지주가 힘을 잃으면 그 개파는 다 떨어져 나가서 딴 데로 또 가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간들이 엄청 많죠, 지금도. 앞으로 계획, 그러니까 뭐 정치 쪽의 어떤 계획은 없어요. 뭐 특별히 없어요? 저는 제가 나이도 이제는 이제 마지막 제 남은 모든 열정과 에너지는 이제 박물관 만드는 데 써야 되고, 목포를 우리나라 1등 관광지로 만드는 데 제가 쓸 거고, 올해 목포 또 이제 선거도 또 제가 많이 또 옆에서 좀 도와드렸잖아요. 시장 선거. 그래서 무소속으로 19.6% 엄청나게 이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목포에 그 무소속의 바람이 전남에 불었던 것에 이분이 중심에 이제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무소속의 뭐 민주당 사람들하고 굳이 이 사람들 신경 쓸 텐데 저랑 만나는 거 하고 싶지 않고, 이제 무소속으로 민주당에서 팽당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분들하고 같이 이 지자체에 뭔가 지금 도움될 일들을 저는 이제 좀 도울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 그 원래 정치는 저는 손 의원님이 창당하는데 관여를 했던 열린민주당 뭐 다시 재창당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제가 만약에 지금 그분들 창당 준비를 하는데 뭐 제가 후원금도 보내드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지만은 제가 나서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총선 전에 제가 이 재판이 끝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뭐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좀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사실은 돕고 싶은데 지금 저를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무서워하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입당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더러 목포에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입당도 안 할 거고 목포에도 안 나가요. 이 사람들이 좀 어이가 없지. 그래서 제가 목포에 나갈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김종식 전 시장이나 박지원 전 의원이 목포에 나온다면 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가 아니면 저는 안 나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저는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움직임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막 이렇게 이게 말이 움직이는 게 막 보이는데, 말이 뛰어다니는 말 말고 이 장기판의 말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나 최고위가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 국회의원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자리 하나를 지키려고 저렇게 벌벌 떨면서 있는 저 인간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가 그런 거지. 직업인 사람들은 다른데 어디 가서 다른 직업을 갖고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 없죠. 그 사람들. 근데 이제 무슨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정치를 왜 했느냐?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정치라고 사전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치를 대중을 공익을 위하여 대중을 움직여야 되잖아. 대중의 이익, 공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니,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일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근데 정치가 직업이라고 한다면 더 잘해야죠 이 일을. 먹고 사는데 이제 전념을 하다 보니까 호남하고 충청권이 이제 이 백제 문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엊그제도 언뜻 저한테 뭐 힌트도 주시고 하시던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공주 부여 뭐 이런 쪽에 어떤 백제 문화의 어떤 개발이나 뭐 이런 거가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어요. 백제는 참으로 슬픈 정말 이름입니다. 근데 백제는 그 존재했었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졌다라는 이유로 패배했다라는 이유로 국가가 사라지면서 그 국가의 가치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 그리고 이제 백제의 그 향로 같은 것들 이게 우연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나와서 백제의 문화가 이 정도였어. 우리는 출자 왕관만 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무령왕릉의 그 왕관 장식 같은 거는 정말 그건 지금 봐도 너무 모던하면서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백제의 문화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제가 십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 나전치기를 수집하면서부터. 왜냐하면 제가 나전치기를 모으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알았던 게 백제 시대에 오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일본의 정창원에 가면 정창원은 나라 국립박물관에서 1년에 한 번 딱 전시를 해요. 정창원은 그 대무천왕 시절에 창고예요. 보물을 넣어뒀던. 그래서 그 정창원 전시를 가서 보고 너무 놀란 게 백제 의자왕이 선물을 한 그 보물이 거기 있어. 근데 거기에 가마따리한테 그 오칠 상자 주칠 적칠 상자라는 게 있어요. 이 함에 이 장이야 요만해요. 내가 가서 봤어. 1년에 한 번씩 40점, 50점만 하는데 제가 그 장을 보기 위해서 10년을 다녔고 이제 3년 전에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나오면서 이제는 그 정창원의 유물 중에 우리 것이 이거다를 가늠할 수 있어요, 제가. 의원님이 직접? 아니 이제 그거를 또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그 책을 하나 쓰신 돌아가신 고대 교수님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지금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그 어디 학예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갔다 와서도 이번에도 정말 5시간 동안 그 책을 다시 읽은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은항아리는 거기 있는 문양이 평탈이라는 기법은 어디에 뭐하고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책이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책은 절판됐고. 근데 이번에 제가 은항아리를 사진으로만 보던 걸 이만한 걸 본 거예요. 실물을. 거기서 그 평탈을 보고 와서 다시 교수님 걸 또 보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보고 제가 그 책을 하나 이제 증보판을 한번 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한 거 위에서 그 다시 이제 사진도 좋은 사진들로 골라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무령왕릉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부여박물관을 보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내려가면서 다음 주는 미륵사지를 보면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백제 문화가 있지만은 그 정창원의 유물들을 보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백제 유물을 보는 거예요. 제가 가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제가 11년째를 갔어요. 가서 보면서 백제 시대에 얼마나 오칠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는 그것이 흔적이 거기 다 남아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7년인가 8년 전에 공산성에서 유물이 하나 나와요. 혹시 아세요? 이게 지금 이렇다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데 유물이 나오는데 연못 속에 그 공사를 하다가 연못을 봤는데 그 속에서 말 안장을 이렇게 펴놓고 그 위에 갑옷을 이렇게 핀 채로 위에다 돌로 물속에다 넣어놓고 1300년이 지난 거야. 본 것 같으네요. 근데 이것이 가죽을 요만한 쪼가리 가죽을 오칠로 다 칠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갑옷을 만든 거야. 가죽에다가 오칠로 두껍게 오칠을 해놓으면 이것이 초가리가 안 들어가는 거야. 칼이 부식이 좀 더
부식이 안 되지. 부식이 가죽에다 오칠을 했는데 어떻게 부식이 돼. 근데 가죽은 썩어버렸어요, 다. 그런데 오칠이 마치 플라스틱 껍질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쪼가리가 수백 쪼가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또 국회의원 할 때인데, 그냥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요만한 파편 하나를 얻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서 연대 측정을 했어요. 640년이 나와. 마지막 공산성 전투에서 후퇴를 하면서 묻어놓고 간 게 왕의 의자왕에 그때 이게 여기서 공산성 이 전투에서 거기 나왔던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 후퇴를 했던 왕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 갑옷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조용해. 이건 정말 위대한 이 발명품이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오칠. 그럼 이제 백제의 어떤 칠 문화, 오칠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 그죠.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제 소녀님께서 좀 앞으로 좀 그 부분을 어떤 뭐라 그러나 개발을 한다고 그러나 발굴을 한다고 발굴을 그러나? 하고 네, 발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줘야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이거 칠하고 관련된 거고 뭐 이거 일본하고 이제 관계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 아키토 천황이 죽기 전에 무령왕릉을 한번 가서 보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령왕의 후손인데 지금 이 우리나라 무령왕릉의 그 유물은 정말 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일본에 있는 정창원의 백제 유물들을 좀 갖고 와서 한번 달란 소리 아니야. 그거는 그때 교류를 한 거라서 우리가 달라고 못해. 이거를 이제 와서 전시 좀 하고. 교류 전시. 그리고 이제 그 도쿄 박물관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우리 무령왕 것도 가서 전시를 한번 하고. 근데 이 백제 사람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백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기 과거를 너무 숨겨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또 이 얘기를 차츰차츰 저는 뭐 이걸 10년을 넘게 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해마다 가서 볼 때마다 그 얘기를 역사에서도 없애려고 하는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의원님 오늘 처음 굿모닝 충청하고 네. 이제 이렇게 신세만 많이 쉬고 오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독자들한테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십시오. 독자 몇 명 돼요 요새? 저희 보통 하루에 우리 유튜브 말고 하루에 저희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 방문자 수가 하루에 한 8만 명 정도? 8만 명 정도가 항상 들어옵니다. 항상. 그래서 아마 이쪽 한강 이남에 있는 지역 언론 중에서는 가장 부산일보, 국제신문, 대구메일 다음에 저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송 대표님이 이렇게 정말 1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이 굿모닝 충청을 이렇게 지켜오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얘기를 나서서 늘 하시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더 탐사 시민 언론이 있다면 이 충청도에는 이 굿모닝 충청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충청도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전 국민이 봐야 될 그럴 그 굿모닝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돼야 될 그럴 언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진짜 마음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고맙습니다. 예, 잘해서 정말 멋진 그런 이 나라를 만드는데 굿모닝 충청이 정말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8만 명이 아니라 하루에 80만 명 들어가는 그런 그 언론사를 만들어 드립시다. 많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충청도뿐 아니라 네. 이 전국을 향한 이런 이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새 스픽스 잘하잖아요. 이번에 소녀님 이렇게 인터뷰 하는 게 바로 이제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스픽스 한번 시초. 그래서 이게 전 국민을 향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기대하고 그리고 이 옆에서 정말 성원 보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렇지 말고 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이거 성심당 제가 오면서 웬일이야. 이거 나 아까부터 이거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성심당 옛날 로고 만든 적 있어요. 예. 아우 소보루하고 빵하고 두 개, 예, 예, 크림하고 예. 두 개구나. 크림 소보루하고. 여기 직원들하고 어머나 신나라. 여기 고구마 있어요? 저는 팥을 좋아하는데. 와 이거 광고예요 혹시? 아니에요. 성심당 전혀 아닙니다. 광고 좀 안 주나? 예. 너무 좋아요. 아까부터 눈여겨 보고 있었어. 근데 저는 먹으면서 방송하는 거 되게 꼴보기 싫어요.